안녕하십니까. 모든 분들의 행복을 바라는 낭독 채널 행복낭독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행복에 저의 낭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은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 제5장 청중을 깨어있게 만드는 비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야기가 너무 재미없고 따분해서 하품이 나오고 언제 이 이야기가 마쳐지나 시계만 보는 그런 시간. 자리를 뜨고 싶지만 꼭 지켜야만 하는 불편한 그 자리. 혹시 그런 이야기를 제공하는 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 5장에서는 청중을 깨어있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데일 카네기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해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에게 사랑입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언젠가 셔먼 로저스와 함께 같은 모임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다. 세인트 루이스 주에서 열린 상공회의소 모임에서였다. 내가 먼저 연설을 했고 적당한 구실만 있었다면 아마 나는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났을 것이다. 그에게 벌목공 웅변가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른바 웅변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화려하지만 꽃병에나 어울리는 왁스 플라워 같은 종류로 여기고 있었던 터라 솔직히 따분한 연설이나 듣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로저스 씨의 연설은 분명 내가 그동안 들었던 여느 뛰어난 연설에 못지 않았다. 그러면 대체 셔먼 로저스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서부 지역의 깊은 숲속에서 대부분의 일생을 보낸 진짜 벌목공이었다. 그는 대중 연설의 원칙들에 대해 달변을 늘어놓고 있는 책들은 알지도 못했고 또 그 내용을 신경 쓰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의 연설은 매끄럽지 않았지만 날카로웠다. 세련미가 부족했지만 열정이 넘쳐났다. 그는 문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고 연설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연설을 망가뜨리는 것은 그런 단점들이 아니었다. 장점의 부재가 연설을 망가뜨린다. 그의 연설은 벌목꾼과 작업반장으로 산 일대를 누비고 이제 막 그의 인생에서 나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경험의 한 덩어리였다. 그의 연설에서는 책 냄새를 맡을 수 없었다. 그의 연설은 살아 움직였다. 웅크리고 있다가 펄쩍 뛰어올라 청중들을 덮쳤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의 가슴으로부터 불꽃처럼 뜨겁게 피어올랐다. 청중들에게 짜릿한 전율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은? 모든 대단한 성공 뒤에 숨어있는 비결을 에머스는 이렇게 표현했다. 역사에 기록된 모든 위대한 성취는 열정의 승리다. 이 마법의 단어 열정은 아내를 뜻하는 그리스어 엔과 신을 뜻하는 그리스어 테오스의 두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열정은 원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열정적인 사람은 결국 신들린 듯이 말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광고를 하거나 물건을 팔 때 혹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인이다. 30년 전 단일 품목으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고를 하는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 단돈 $50도 지니지 않은 채 시카고에 도착했다. 매년 $3,000만 씹는 껌을 파는 이 사람. 리글리의 개인 사무실 벽에는 에머슨이 말한 구절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위대한 일 가운데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에 나도 대중연설의 기법을 상당히 중시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연설의 정신의 중요성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브라이언은 이렇게 말했다. 설득력 있는 말이란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고 진심으로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진정성이 없는 연설자에게는 지식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설득력 있는 연설이란 오직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연설자가 청중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거의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어느 시인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려면 먼저 자신이 슬픈 표시를 보여야 한다. 또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좋은 곡을 쓰거나 좋은 글을 쓰거나 기도를 잘하거나 설교를 잘하고 싶다면 반드시 화가 나야 한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내 핏줄 속의 모든 피가 들끓으면서 이해력이 날카로워진다. 아마 여러분이나 내가 말 그대로 화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도 모른다. 하지만 각성되어 있어야 하며 진지함과 진실함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말과 같은 짐승조차 격려의 말을 해주면 영향을 받는다. 동물 조련사로 유명한 레이니는 말의 심장박동수를 10 이상 울리게 하는 욕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중도 말과 마찬가지로 민감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런 것이다. 즉, 연설을 할 때 청중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연사인 우리 자신이다. 청중은 연사의 손바닥 안에 들어있다. 연사가 열이 없으면 청중도 열의가 없다. 연사가 머뭇거리면 청중도 머뭇거린다. 연사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청중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연사가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 진지한 자세를 보이면 그리고 느낌을 담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강하게 그리고 남에게 전파될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연설을 하면 청중도 연사의 태도에 어느 정도 감염되지 않을 수 없다. 만찬 연설의 단골로 등장하는 뉴욕 출신 연설가 마틴 W. 리틀턴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성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세상은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 진지함이나 재치로 승부하려는 사람들은 쉽게 실패하지만 진정한 확신으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백색 레고온종의 닭을 사육하는 문제이건 아르메니아에서 기독교인들이 겪는 고난이건 국제연맹에 관한 것이건 아무 상관없이 그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확고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의 연설은 불꽃처럼 타오르게 되어 있다. 그가 자신의 확신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표현을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어느 정도의 진지함과 감정적인 힘을 가지고 청중에게 전달되었느냐는 것만이 중요하다. 뜨거움과 진지함, 열정만 있다면 연사는 강물과도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그에게 500개의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실패하지 않는다. 저 위대한 루빈스타인조차 틀린 건반을 누르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아무도 개의치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전에는 석양을 보면서도 창고 너머 지평선으로 지고 있는 커다랗고 붉은 둥근 물체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의 영혼에 쇼팽의 시를 들려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테네의 위대한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연설을 시작하기 전 신들에게 가치 없는 한마디라도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말에 영혼을 담았다. 그럼으로써 그의 말은 온 국민의 가슴 속으로 곧장 파고들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류 소설가 가운데 한 사람인 윌라 캐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예술가들의 비밀은 정열이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비밀이지만 누구도 훔쳐가지 못한다. 영웅적인 행동과 마찬가지로 값싼 재료를 가지고는 그것을 흉내내지 못한다. 모든 대중연설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정열, 느낌, 영혼, 감정적인 진실성. 여러분의 연설에 이런 특징을 담아라. 그러면 청중은 여러분의 사소한 단점을 용서해 줄 것이다. 아니, 전혀 인식하지도 못할 것이다. 역사가 이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링컨은 불쾌할 정도로 높은 음으로 연설했다. 고대 그리스 웅변가 데모스테네스는 말을 더듬었다. 후커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커런은 누구나 다 아는 말 더듬이였다. 셰일은 거의 쇳소리를 냈다. 최연소 영국 총리였던 젊은 피트의 목소리는 깨끗하지도 않고 듣기 편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다른 모든 단점을 덮고도 남을 정도의 진실함과 열정 그리고 절실함이 있었다. 그것이 다른 모든 단점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절실하게 말하고 싶은 것을 가져라. 브랜드 매슈스 교수는 뉴욕 타임스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좋은 연설의 핵심은 연사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몇 년 전 컬럼비아 대학에서 커티스 메달 수상자 선정을 위한 3인의 선정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할 때였다. 대여섯 명의 대학생들이 후보였는데 그들은 모두 뛰어난 기교를 갖고 있었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추구한 것은 메달을 받는 것이었다. 그들은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 그들이 자신의 주제를 고른 것은 그 주제가 웅변기교를 드러내기에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연설은 매번 웅변기교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했다. 단 한 명의 예외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줄루족의 왕자였다. 그가 고른 주제는 근대 문명에 기여한 아프리카였다. 그는 자신이 내뱉는 모든 말에 깊은 감정을 담았다. 그의 연설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연설은 살아있었으며 확신과 열정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국민과 자신의 대륙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었다. 그는 절실히 말하고 싶은 어떤 것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실되게 말했다. 그러므로 기교로만 볼 때는 다른 두세 명의 경쟁자보다 더 낫다고 하기 어려웠지만 우리는 그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그의 연설은 웅변이 가져야 할 진정한 뜨거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열정적인 호소에 비해 다른 연설들은 껍데기만 그럴듯했을 뿐이었다. 바로 이 점이 많은 연설가들이 실패하는 점이다. 그들의 표현은 확신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의 연설에는 어떤 욕구나 힘이 들끓고 있지 않다. 화약을 담지 않은 채 총을 쏘는 꼴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런 진실함과 영혼, 열정을 어떻게 해야 갖출 수 있겠습니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다. 겉핥기식 연설을 통해서는 결코 그런 것을 갖출 수 없다.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러분이 피상적인 인상만을 가지고 말하는지 아니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기력을 떨치고 일어나라.
여러분이 하는 일에 마음을 담아라. 캐내라.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숨은 자원을 찾아내라.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 뒤에 숨어 있는 원인을 알아내라. 집중하라. 사실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함으로써 그 의미를 찾아내라.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은 모든 것이 철저하고 제대로 된 준비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가슴으로 준비하는 것이 머리로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실제 사례를 들어 말해보겠다. 일전에 미국 은행협회 뉴욕 지부에 속한 몇몇 사람들에게 절약 캠페인 기간에 연설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강렬함이 부족한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연설하려고 했던 이유는 단지 연설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지 절약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교육 과정은 그의 정신과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서 주제에 대해 열정적이 될 때까지 그 주제를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유언장 집행을 확인하는 거민 법원 기록에 따르면 뉴욕 주민 가운데 85%는 사망 시에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으며 단지 3.3%만이 1만 불 이상의 유산을 남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또 나는 그에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님을 끊임없이 되새기라고 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을 해야만 한다고도 일러주었다. 나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노년에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후에는 부인과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 커다란 사회봉사를 행하러 나가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했다. 또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내용에 맞게 설파하고 있다는 십자군 전사와 같은 믿음으로 충만해야만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사실들을 깊이 생각했고 가슴에 깊이 새겼다. 그리고 그 사실들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 결과 그는 자기 자신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 자신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으며 자신이 맡은 사명이 거의 신성하다고 느낄 정도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 연설을 하러 나가자 그의 말은 확신이 담겨 있다는 느낌을 전해주었다. 실제로 절약에 관한 그의 연설은 대단한 주목을 받아서 미국 최대의 은행에서 그를 영입해 갈 정도였는데 나중에 그는 남미 지역의 지점장으로 발탁됐다. 승리의 비결. 한 청년이 볼테르에게 소리쳤다. 나는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자 볼테르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네. 여러분이 하려는 말에 대해 세상이 보여주는 태도는 이런 경우가 태반일 것이다. 세상은 그 말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은 그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그 필요성에 대해 확신해야 한다. 지금 당장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져야 한다. 드와이트 L 무디는 은총이라는 주제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모자를 집어들고 서재를 나와 거리로 나갔다.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을 붙들고 불쑥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은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토록 진실된 감정과 열정으로 무장한 사람이 청중들에게 마법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조금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얼마 전 내가 파리에서 이 교육과정을 진행할 때의 일이다. 어떤 사람이 며칠씩이나 아무런 감흥도 없는 연설을 계속했다. 그는 학생으로선 괜찮은 편이었으며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도 무척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다만 그 자신이 뜨거운 관심을 갖지 못한 탓에 그 사실들을 하나로 녹여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열정이 부족했다. 그의 연설은 중요한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했다. 자연히 청중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청중은 그가 중요성을 부여하는 만큼만 그의 연설을 받아들였다. 몇 번이나 나는 그의 연설을 중단시키고 강렬함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미 차가워진 라디에이터에서 뜨거운 김을 뽑아내려고 애쓰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 그러나 결국 나는 그에게 그때까지 준비 방법이 잘못되어 있음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나는 그에게 머리와 가슴 사이에 아주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납득시켰다. 사람들에게 단순히 사실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켰다. 그 다음 주 그가 나타났을 때 그는 표현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 마침내 무언가에 열정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는 메시지를 갖고 있었고 마치 세커리가 허영의 시장에서 나오는 주인공 베키 샤프를 사랑하듯 그 메시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노고도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연설은 길고도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것은 극적인 승리였다. 그는 미미 하나마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진실함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것이 준비의 기본 요건이다. 2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연설, 그것도 진정한 연설의 준비는 몇 가지 기계적인 어구를 종이에 적거나 구절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책이나 신문 기사에서 남의 생각 서너 개를 따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준비란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과 인생, 그리고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서 본질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 할 만한 확신과 열정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여러분의 것, 여러분 자신의 것, 그것을 파내라. 파고, 파고, 또 파라. 그것은 거기에 있다. 절대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이 있을 것이라고 꿈도 꾸지 못하던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금광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제임스 교수는 보통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인 정신력의 10분의 1도 개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엔진은 8기통인데 그 가운데 실린더 하나에서만 불꽃이 튀는 것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 연설에서 중요한 것은 차가운 수사가 아니라 그 수사 뒤에 있는 인간, 영혼, 확신이다. 버크와 피트, 윌버포스와 폭스 같은 유명한 연설가들은 하원에서 세리든이 워런 헤이스팅스를 공격하던 연설을 듣고 그 연설이야말로 영국 땅에서 나온 가장 설득력 있는 연설이었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그 연설의 가장 큰 장점이 차가운 문자 안에 붙들어 놓기에는 너무나 정신적이고 사라지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 셰리든은 출판을 허락하면 $5,000를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다. 오늘날 그 연설문은 남아있지 않다. 설령 우리가 그 연설문을 읽는다 해도 실망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 연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던 특성이 사라지고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몸 안에 솜을 넣고서 날개를 편 채 박제 가게에 걸려있는 독수리 마냥 빈 껍데기만 남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하는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러분 자신임을 항상 명심하라. 무한한 지혜를 담고 있는 에머슨의 명구에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을 하건 당신 자신이 아닌 말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자기를 표현하는 기술에 관한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에 속한다. 그리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반복하겠다. 무슨 말을 하건 당신 자신이 아닌 말을 할 수는 없다. 재판을 승리로 이끈 링컨의 연설. 링컨은 아프의 명구를 읽은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링컨은 그 말이 뜻하는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어느 날 독립전쟁에서 남편을 잃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허리마저 굽은 한 노부인이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링컨 변호사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러고는 연금 업무 대행인이 그녀가 받아야 할 돈을 받아주면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200나 되는 거금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말했다. 분개한 링컨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준비했을까? 그는 워싱턴의 일대기와 독립전쟁에 관한 기록을 읽으며 열정적으로 임했다. 변론을 할 때 그는 애국자들이 자유를 위해 투쟁하게 만든 압제의 사례를 하나하나 열거했다. 그는 그들이 겪은 보이지 않는 고난과 포지개국의 얼음과 눈 위에서 먹을 것도 없고 신을 것도 없이 피 흘리는 발을 끌며 견뎌야 했던 고통을 묘사했다. 그리고 나서 분노의 차선은 그런 영웅의 미망인으로부터 연금의 절반을 강탈한 악당을 향해 돌아섰다. 이미 공언한 대로 피고에게 반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통렬한 질타를 쏟아내는 링컨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맺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독립전쟁의 영웅들은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세상의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용사들은 이제 영면을 취했지만 다리를 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처 입은 한 미망인이 배심원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게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분이 언제나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예전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걸음걸이에는 탄력이 있었고 얼굴은 하얗며 목소리는 오래전 버지니아 산등성이에서 울리던 그 어떤 소리보다도 달콤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가난하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곳으로부터 수백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이곳 일리노이주의 허허벌판에서 그녀는 독립전쟁의 용사들이 쟁취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도와달라고, 남자답게 보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친구가 될 것인가요? 그가 변론을 마치자 배심원 가운데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배심원단은 그 노부인에게 요구한 금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편결을 내렸다. 링컨은 그녀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보증인이 되어주고 호텔 숙박비와 돌아가는 여비도 부담했다. 또한 소송 비용 또한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링컨의 변호사 동료가 사무실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에 적혀있던 링컨의 변론 메모를 읽은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계약 없음, 전문 서비스 아님, 비상식적인 수수료, 피고가 유보한 돈, 원고에게 전달치 않음, 독립전쟁, 포지개국의 비참함을 묘사할 것, 원고의 남편, 입대하는 군인, 피고, 반론의 여지 없음, 종결.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맨 먼저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를 갖게 될 때까지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십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알아주기 바란다. 진실되게 행동하라. 우리는 이미 1장에서 제임스 교수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을 살펴보았다.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더 직접적으로 의지의 통제를 받는 행동을 조절하면 의지의 통제에서 먼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실되고 열정적인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진실되게 행동하고 열정적이 되어야 한다. 탁자에 기대지 말라. 몸을 꼿꼿이 세우고 가만히 서 있으라. 몸을 앞뒤로 흔들지 말라. 위아래로 까딱거리지도 말라. 지친 말처럼 체중을 이쪽 팔에 실었다 저쪽 팔에 실었다 하지도 말라. 요약하자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편치 않다거나 자신감이 없다는 표시가 될 만한 많은 신경질적인 움직임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통제하라. 그러면 안정감과 힘이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경주를 즐기는 강한 사람처럼 우뚝 서라. 반복해 말하겠다. 여러분의 허파에 산소를 최대한 채워라. 청중을 똑바로 바라보라. 뭔가 긴급하게 말해야 할 게 있고 또 그것이 긴급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청중을 바라보라. 선생님이 학생을 바라보듯이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청중을 바라보라. 지금 여러분은 선생님이고 청중은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여러분의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학생들이다. 그러므로 자신 있고 힘차게 말하라.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다. 목소리를 높여 힘껏 외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단호한 동작을 취하라. 이때만은 동작이 아름다운지 우아한지 전혀 신경 쓰지 말라. 오로지 힘차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려는 생각만 하라. 이 순간에는 그 동작이 남에게 전달할 의미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전달할 의미를 위해서 동작을 취하라. 그러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라디오를 통해 연설을 할 때도 끊임없이 동작을 취하라. 물론 여러분이 취하는 동작을 못 보는 청중들도 있겠지만 그 동작의 결과는 그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그 동작으로 인해 여러분의 어조와 전반적인 태도에 생동감과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무기력한 연사의 연설을 중간에 멈추고 별로 내켜하지 않는 단호한 동작을 억지로 취하게 만든 경우가 몇 번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취한 신체적인 움직임은 마침내 그 연사를 일깨우고 자극해서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동작을 취하게 만든다. 심지어는 얼굴도 밝아지면서 전반적인 태도와 자세가 더 진실해지고 더 단호해지게 해준다. 진실된 행동은 진실된 느낌을 갖게 만든다. 셰익스피어가 충고한 대로 어떤 미덕이 부족하면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다른 무엇보다도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로 말하라. 위커샴 법무장관은 언젠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대중연설을 하라고 하면 10m만 떨어져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과장된 얘기 같은가? 나는 최근 유수한 대학교의 총장 옆에서 대중연설을 들은 적이 있다. 내가 앉은 자리는 4번째 열이었지만 나는 그가 하는 말의 절반도 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유럽 주요국 가운데 한 나라의 대사는 최근 유니언 칼리지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다. 그가 어찌나 우물거렸던지 연단에서 기껏해야 6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도 그의 연설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경험이 많은 연사들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신참들은 청중 전체에게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익숙하지 않다. 그러므로 만일 청중이 알아듣기 충분한 정도의 연설을 할 때라면 그는 자신이 거의 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웃음을 터뜨릴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대화하듯이 말하라. 다만 크게 말하라. 강도를 높여라. 눈에서 가까운 거리라면 작은 글씨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커다란 강당 맞은편에서 읽을 수 있으려면 커다란 글씨가 필요하다. 청중이 좋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한 시골 목사가 헨리 워드 비처에게 더운 일요일 오후 신도들이 조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자 비처는 뾰족한 막대기를 든 사람을 옆에 두고서 목사가 졸지 못하게 찌르면 된다고 대답했다. 내가 좋아하는 얘기다. 정말 놀라운 해법이다. 상식을 높은 경지로 끌어올렸다. 연설 방법에 관한 복잡하고 현학적인 책들보다 이 방법이 초심자들에게는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설을 배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고 연설에 몰두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마 먼저 자신을 때려 눕히는 일이 아닐까 한다. 그러면 그는 격렬하고도 날카롭게 생생하게 말할 것이다. 배우들은 무대에 서기 전에 자신을 각성시키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다. 후디니는 무대 뒤에서 펄쩍펄쩍 뛰고 허공에다 주먹을 휘두르며 가상의 적과 싸움을 벌였다. 맨스필드는 가끔 스태프가 숨쉬는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는 트집이라도 잡아서 일부러 벌컥 화를 내곤 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신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고 영혼을 고양시킬 수 있다면 어떤 이유라도 상관없었다. 나는 무대 입구에서 등장 신호를 기다리면서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는 배우들을 보기도 했다. 나는 이제 막 연설을 해야 하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옆방에 가서 맥박이 치솟고 얼굴과 눈가에 생기가 돌 때까지 자신의 몸을 때리게 하기도 했다. 또 나는 연설을 준비하는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커다란 동작과 함께 알파벳을 순서대로 핏대를 세워 목청껏 외치게 만들기도 했다. 마치 투레지를 하며 앞으로 달려나가려는 순혈마처럼 청중 앞에 나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연설을 하기 직전에는 가능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서너 시간 동안 잠을 자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뒤에 찬물로 샤워를 하며 온몸을 문질러라. 훨씬 더 나은 방법은 수영을 하는 것이다. 찰스 프로머는 배우를 기용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활력이 넘치는지를 본다고 했다. 볼만한 연기, 들을만한 연설은 상당한 정신력과 체력을 소모시킨다. 프로머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히코리 나무를 베어내어 장작을 만드는 일을 해보았다. 그리고 나는 한 번에 2시간씩 연설을 하기도 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일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점에서 거의 비슷하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더들리 필드 멀로는 뉴욕 센츄리 극장에 모인 청중들에게 대단히 열정적인 연설을 했다. 연설을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지나 절정에 이를 무렵 그는 탈진에 쓰러졌고 의식을 잃은 채 무대에서 실려 내려왔다. 시드니 스미스는 데니얼 웹스터를 바지를 입은 증기기관이라고 묘사했다. 마지막으로 비처의 말을 들어보자. 연설의 대가들은 대단한 생명력과 회복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들은 투석기라서 그들 앞에 서는 사람들은 쓰러진다. 족제비 어구와 양파. 여러분이 하는 말에 힘을 불어넣어라.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라. 하지만 너무 단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무지한 자들만이 모든 일을 단정 짓는다. 이와는 반대로 나약한 자들은 모든 말에 뭐뭐 같다라든가 아마 혹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사족을 붙인다.
이제 갓 연설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잘못은 너무 단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약한 표현으로 연설의 힘을 빼는 것이다. 언젠가 한 뉴욕 비즈니스맨이 자동차를 타고 코네티컷을 돌아본 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길 왼편에는 양파 같은 것을 심은 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파 같은 것은 없다. 양파면 양파고 아니면 아니다. 또한 양파를 보았을 때 양파임을 알아차리기 위해 무슨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 사례는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표현들을 가리켜 루즈벨트는 족제비 어구라고 일컬었다. 족제비란 놈은 아래 내용물을 쏙 뽑아먹고 빈 껍데기만 남기기 때문이다. 앞의 표현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다. 소극적이고 양해를 구하는 어조나 빈 껍데기 어구로는 확신이 없어 보여서 신뢰를 얻지 못한다. 사무실 벽에 다음과 같은 슬로건들이 붙어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라. 여러분이 결국 사는 기계는 언더우드일 것 같습니다. 프루덴셜은 지브롤터의 힘을 갖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결국 우리 밀가루를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쓰시는 게 어떨까요? 1896년 브라이언이 처음 대통령직에 도전했을 때 어린 아이였던 나는 왜 그가 그렇게 강조해서 또 그렇게 자주 자신이 당선될 것이며 맥퀸리는 떨어질 것이라고 단언했는지 궁금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브라이언은 군중들은 강조와 증명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만일 자신이 어떤 말을 충분히 강하게 그리고 충분히 자주 얘기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말을 믿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는 듯이 호언장담을 일삼았다. 부처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합리화하거나 애원하거나 따지지도 않았다. 오로지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말할 뿐이었다. 내가 가르친 대로 걸으라. 수백만 명의 인생을 지배하는 코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여기에 쓰인 말에 대해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니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선생이여,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 나온 대답은 논쟁이나 모호한 대답 혹은 이런 것 같다거나 이렇게 생각한다 등이 아니었다. 선생으로서의 지시였을 뿐이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모든 경우에 너무 단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때와 장소, 주제와 청중에 따라 지나치게 단정적이면 도움이 되지 못하고 되레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청중의 지적 수준이 높을수록 강압적이기만 한 주장의 효과는 떨어진다. 지적인 사람들은 인도받기를 원하지 끌려다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실에 대해 들은 다음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한다. 또 질문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명백한 진술을 쉴 새 없이 들이대는 것을 좋아하진 않는다. 청중을 사랑하라. 몇 해 전 나는 영국에서 대중 강연을 위해 몇 명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훈련시켜야 했다.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시도했지만 그 가운데 3명은 해고해야 했고 3,000마일이나 떨어진 미국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청중에게 봉사하는데
진심으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 자신과 자신들이 받는 월급 봉투였다. 누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청중을 차갑게 대했으므로 청중 또한 그들을 차갑게 대했다. 결과적으로 이 연사들은 삑삑거리는 나팔 혹은 딸랑거리는 심벌즈나 마찬가지였다. 잘 알려진 이 인간이란 족속은 연사가 하는 말에 눈썹 위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가슴뼈 안쪽에서 나오는지 귀신같이 구별해내는 족속이다. 하기는 강아지라도 그건 구분할 수 있다. 나는 대중연설가인 링컨에 대해 깊이 연구했다. 미국이 낳은 인물 중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링컨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가 미국 최고의 명연설을 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비록 그에게 일부 천재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나는 청중을 사로잡는 그의 힘은 정직성과 선량함, 그리고 사람들과 공감할 줄 아는 것에서 비롯된 바가 적지 않다고 믿고 있다. 그는 국민을 사랑했다. 그의 부인의 얘기에 따르면 그의 팔이 길었듯 그의 가슴 또한 넓었다. 그는 예수를 닮았다. 그리고 2000년 전 연설의 기술에 관해 쓴 최초의 책은 연설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기술이 좋은 선량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명한 프리마돈나 슈만 하잉크는 이렇게 말했다. 내 성공의 비결은 청중에게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청중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모두 내 친구입니다. 그들 앞에 서는 순간 나는 그들과 유대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그녀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비결이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간직하자. 연설의 정수는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아니다. 영혼의 문제다. 임종을 맞이한 데니얼 웹스터의 머리맡에 있던 책은 살아있는 모든 연설가들이 책상 위에 두고 있어야 할 책이다. 바로 성경이다. 예수는 사람들을 사랑했기에 그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말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대중연설에 관한 멋진 교본이 필요하다면 멀리서 찾을 것이 없다. 신약 성서를 읽어보라.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 5장 청중을 깨어있게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낭독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저는 연설을 할 때 청중을 결정하는 것은 내 태도였다 하는 것을 와닿습니다. 제가 어정쩡한 태도를 갖고 제가 우물쭈물하면 상대도 신뢰를 갖지 못하고 어정쩡하고 지루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열정일 텐데요. 열정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에 대해서도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믿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는 누구나 졸지 않고 빠져드는 매력이 있게 하는 열정적인 이야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수와 보컬 트레이너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웬만한 가수들도 보컬 트레이너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보컬 트레이너들은 오히려 음악적으로 더 완벽할 수 있습니다. 박자도, 음정도, 표현도 여러 가지 기계적인 면에서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거죠. 결국 어떤 것이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 책에서 영혼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연설도 결국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열정 혹은 더 나아가 성품까지 다해서 준비하고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듭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행복에 저의 낭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